자, 즐거운 2교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가 이게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교재가 나왔을 땐 이 페이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갖고서 이제 공부할 적에 이거 동영상 들을 적에 페이지가 안 맞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4번, 04번 부동산학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동산학의 원칙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일반적 이념, 그래가지고 일반적 이념의 방향, 그 다음에 지도 이념, 그 다음에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뭉뚱그려서 시험에서 다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일반적 이념, 그 다음에 지도 이념, 그리고서 거기 그 일반 원칙, 이걸 굳이 구별하려고 들지 마시고 시험 속에서는 얘네가 어떻다? 서로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단 그 부동산학의 이념을 보세요. 보시면 자, 일반적 이념의 방향에서 효율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효율성의 원칙, 이것은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경제의 원칙이면서 이게 바로 효율성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적에 이럴 때는 효율성의 원칙, 이것을 갖다가 가장 중점 활동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의 원칙. 그래서 거기 보면 효율성의 원칙은 사적 주체에게 중요시 된다. 사적 주체는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형평성의 원칙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 효율성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깨져.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은요, 거긴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원칙, 이거에 중요시 돼요. 그러니까 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일적엔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이익을 남기는 쪽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최고로 많은 이익 남기려면 비용은 어떻게 들고 가능한 한? 적게 들어야 되고, 수익은 가능한 한 어떻게 돼야 돼? 많아야 돼. 그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로 볼 적엔 효율성의 원칙 이것만 강조하게 된다, 아니면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된다. 없는 사람들 같이 도와주자. 사회 전체로 볼 적엔 있는 사람만 자꾸 갖고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는 형평성의 원칙, 그러니까 정책론은 형평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굉장히 친한 거다, 아니면 서로 싸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호 갈등 관계에 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갈등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합법성이야. 법으로서 규제를 하면 돼. 법으로서. 그래서 세 번째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일반 이념, 세 번째가 합법성이야. 됐습니까? 두 개가 무슨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공사익 조화 해서 거기에는 법률적 측면이야.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 그건 경제적 측면이야. 그 다음에 공간, 이거 나왔잖아. 공간,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 아까? 기술적 측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 뭐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 그게 바로 합법성의 원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 측면,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 효율적 측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공감 및 그다음에 환경 가치의 증대, 이게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능률성의 원칙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도 이념의 효율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에서 파생되어서요. 여러분들 거기 능률성의 원칙은요,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 두 개를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 확립은 안정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OX X. 안정성의 원칙이요, 효율성의 원칙이요?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놓고서 아,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틀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연하게 판단할 적엔 이 부분이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고개 드십시오.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지 그만큼 부동산 거래하는데 안정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성의 원칙이다 하면 맞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할 적에는 두 가지예요. 거래와 이용이에요. 뭐하고 뭐요? 거래와 이용, 이 두 가지라는 거요. 부동산 거래는 뭐요? 살고 파는 거죠. 이 살고 파는 이 거래에 있어서 뭐가 확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팔고 사는 것이 중요해?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내가 이용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 뭐가 되게? 돈 되게 이용을 해야 돼.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요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거래 아니면 이용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이 돼야 돼. 그리고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가 제대로 확립돼야지만이 뭐가 된다? 능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 확립은 안정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아니야, X야. 요거 세상 없어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 원칙들이 적혀 있죠. 예, 그것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원칙, 뭐 원리, 보충의 원리, 분담의 원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돼야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피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중요해? 아니면은 분업해서 만들면 효율적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게 좋아? 아니면 기계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런 거라는 거야, 그게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트나 너트 같은 게 다 달라야 돼? 아니면 다 똑같아야 돼? 표준화 시켜야지, 그죠? 가능한 한 표준화. 그래야지 언제라도 부품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저 뭐지 그거 그럼 뭐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할 때 이렇게 테슬러 거 아무데나 꽂아도 돼? 아니면은 테슬러 꽂는 거 따로 있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서로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고요. 그만큼 표준화될수록. 그러면 왜 그거 따로 했냐? 현대에서 그렇게 했겠지, 그죠? 따로. 왜냐면 자기 거 많이 팔아먹으려고. 예. 어쨌든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능률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한마디로 뭐냐, 자동화, 기계화, 뭐 이런 측면으로다가 공급 측면에서 이거예요. 자동화, 기계화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학화, 체계화, 기술화 뭐 이런 거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맨날 이것만 공부했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만 본다 아니면 이거 외의 것들 더 많이 보고 있다. 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암만 만들어 놓으면 뭐래?
소비자가 외면하면 소용이 없는 걸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인간이란 측면, 그죠? 행태과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안정성의 원칙이요. 그래서 안정성의 원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내용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그죠? 항상 얘는 두 개는 상호 무슨 관계? 예, 대립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야. 경제성의 원칙은요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비용은 최소, 그 다음에 수익은 최대. 예, 그래서 거기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 그게 경제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효율성, 즉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공정해야 돼. 아까 형평성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3번 경제성의 원칙, 거기에다가 땅땅 당구장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셔요. 경제성의 원칙.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요. 감평. 감평에서는요 경제성의 원칙 대신에 전달성의 원칙이 중요시 여겨요. 무슨 원칙? 예, 감평에서요, 감정평가에서요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근데 경제성의 원칙보다는 감정평가에서는 전달성의 원칙이 더 중요시 여겨요. 예, 감정평가에서 뭐라고요? 전달성의 원칙. 이렇게 거기다 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평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해에 대한 것을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부동산의 이해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 활동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 정부가 하는 활동도 있고, 그 다음 개인들이 하는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협회에서 하는 활동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은 어떤 활동일까요? 2번, 그죠? 사적 주체에 의한 활동, 이것이 가장 많은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 정부 분야의 활동을 보시면 1번 규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규제 활동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규제 활동은요 예, 페이지를 제가 말 안 했더니 자,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부분에 있어서 규제 활동이라고 맨 적혀 있잖아요. 처음에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는 어디서 배우냐?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부동산 공법은 전부 이용 제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뭐 배우냐면 지금 국계법 배우죠. 뭐 그냥 무조건 한 공법 문제의 60% 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법규예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 아니면 제한받는다. 그게 이용의 제한이에요. 내 땅이면 내가 50평짜리 평이 있어, 땅이 있어. 여기다 내가 10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야. 국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런 게 이용 제한이에요. 내 땅 가지고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노래방 만들 수 있어? 그것도 이게 있죠. 용도가 맞아야지 돼. 용도 맞지 않으면은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용 제한의 문제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걸로 다 공법의 문제는 이용 제한이야. 그 다음에 거래 규제하면은 여러분들 팔고 살 적에 부동산을 팔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거예요. 사. 그 다음에 팔아 아니면 이용을 해.
그 다음에 다시 뭐해? 사고 이용하다 파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활동이에요. 이때 사고 파는 이 과정 속에서는 거래 규제라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국가가. 그 다음에 이용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용 제한이라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규제 대표적인 게 뭐요? 중개사법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잖아. 여러분들 담배를 한 각 샀어요. 25시에서 제가. 그러면 이거 신고해? 아니면 그냥 사면 그걸로 된 거야? 근데 부동산은 내가 사면은 그거 된 거야?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3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야.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래 규제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래 신고야. 그 다음에 특정 지역, 모든 지역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다가 된 곳에선, 거기에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서가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허가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허가받지 않기로 하고서 거래가 있게 되면 그 거래 뭐가 돼? 무효야. 근데 나중에 허가받기로 하고 미리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다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 그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문제예요. 그게 거래 규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또 거래 규제의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냐?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농민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일반인들도 거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농지를 거래할 적에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아유, 합격이시네요. 그걸 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거래 규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6과목 다 배우잖아, 우리. 그 6과목은 다 뭐에 대한 거냐?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또 세법으로 규제해야 하네. 세법으로 규제해요. 또 공법 규제, 공시법으로 규제해야 하네. 해요. 부동산 거래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안 하면 원래 안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부의 부동산 활동은요, 여러분들 규제 활동이에요. 근데 규제 활동만 한다, 부동산 관리 활동도 한다. 부동산 관리 활동도 해요. 그 부동산 관리 활동의 대표적인 건 토지은행 제도야. 토지은행 하면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야? 아니면 LH야? LH, 그거 기억하셔야 돼. LH. 그 다음에 보조활동. 보조활동은요, 이런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 상한선 요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는 뭐 이게 강행복규가 임의복규인데 임대인한테는 강행복규다 해가면서, 편면적 강행복규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걸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활동.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또 세법 배우는 거야. 이건 정부가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이게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개발업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업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업도 있고 그래요. 부동산 감정평가업도 존재해요. 그 외에 금융업.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나요. 이건 뭐하러 다 배워, 그죠? 중개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에휴,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협회가 하는 걸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주택관리사 협회도 있고 감정평가 협회도 있고, 그래서 이 전문 협회들은 여러분들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각각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게 전문 활동이다. 예, 그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죠. 예, 과학성, 기술성,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까? 기술성. 감사합니다. 예, 응용하는 관점에서 기술성 요구되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그때는 과학성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그 다음에 뭐 사익성 다 있다. 그 다음에 전문성, 거기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성 4번. 4번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전문성의 분류 1차 수준 활동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비전문가가 행하는, 그래서 일반인 수준 줄쳐놓으세요. 일반인 수준, 그게 1차 수준입니다. 일반인. 그 다음에 2차 수준이 있죠. 그건 뭐냐면 부동산 업무 활동 종사자들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수준이 있죠. 3차 수준은 특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활동입니다. 특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활동, 그게 3차 수준이에요.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매도인이 왔어요. 매도인이 와서 내 집을 5억에 팔아주시오라고 가격을 제시해요. 얼마? 누가 제시한 거요? 매도인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있죠. 그죠? 요게 뭐다? 1차 수준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이야, 아니면 일반인이 제시한 가격이요? 일반인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럽니다. 글쎄 요새는 그 2달 전만 해도 한 5억이면 적정 가격인데 요새는 5억은 참 힘들 거예요. 이거 4억 5천 정도가 요새 아마 시세 가격일 겁니다 라고 4억 5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해요. 저건 무슨 가격? 예? 저게 2차 수준이야.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요, 아니면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전문가요?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 그게 2차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더니 얼마나 하냐? 4억 7,653만 3,690원 나왔어. 요렇게 나왔어. 요거는 누가 만든 가격이야? 가격 전문가가 만든 가격이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만든 가격. 얘는 무슨 수준? 3차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인이 제시하는 거, 이건 뭐였어? 1차 수준의 활동이야. 자,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분야, 가격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요. 틀릴 거야, 맞출 거요? 예, 세상 없어도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5번 보면 윤리성이 있죠. 뭐가 있어요? 윤리성.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올 적에 여러분들 갖다가 멍하게 만들어요. 그 멍하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4번 공중윤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로 봐야 돼. 공중윤리는 누구나 지켜야 돼. 공중윤리는 누구나 지켜야 돼. 내 집 앞에 쓰레기 남의 집 앞에다 슬쩍 밀어놔도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윤리는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문제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요 두 가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게 구별이 돼요. 근데 시험에서 보면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가 이게 헷갈려.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개업공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 혼자서 일해. 실장님 계셔. 그럼 실장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있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속공.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사무실 안에 자, 개업공 한 분 계시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두 분 있고요. 중개보조원 두 분 있었어. 그러면 한 개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시는 거요? 5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요. 조직윤리다, 고용윤리다. 요게 조직윤리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요. 고용윤리야. 그러면 A라는 개업공 사무실이 있으면 요 옆에 B라는 개업공 사무소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쪽에 또 C라는 개업공 사무소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같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조직윤리라는 거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고용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 소속공, 중개보조원이라고 한 사무소에서 지켜야 될 것은 조직윤리, 아니 고용윤리고, 그 다음 동종, 업종 있는 사람끼리 지켜야 될 것은 무슨 윤리? 조직윤리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특징은 저는 뭐 조직윤리가 잘 지켜진다, 저거 굉장히 저거 진짜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아니 법이 잘못돼서죠. 중개사법 고쳐야죠. 중개사법을 고쳐야 되죠. 저건 법이 잘못돼서예요. 법을 제대로 해야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직윤리가 흩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중개이기 때문이야. 독점 중개계약으로 다 바꿔야 돼. 전속 중개계약 필요 없어. 독점 중개계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기가 살아남아요. 이게 윤리가 제대로 지켜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서로 비방하게 되고 남의 물건 서로 뺏어오게 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라서가 아니야. 법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동종업종끼리 지켜야 될 건 무슨 윤리? 조직윤리야. 한 사무소 내에서 지켜야 될 윤리? 고용윤리. 됐어요. 그 다음, 자, 그런데 요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인이 왔어요. 내 집 팔아주시오라고 의뢰인이 왔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자기가 해먹으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지켜줄 거 지켜줘야 돼? 요 사람과 요 사람끼리 지켜야 될 윤리, 그건 뭐다? 그게 서비스 윤리야. 그래요. 그래서요, 서비스 윤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의뢰인, 그죠? 그리고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 그것이 바로 뭐다? 서비스 윤리. 또 의뢰인과 의뢰인끼리도 또 어때야 돼? 상호 윤리가 있어야죠. 같은 의뢰인끼리도. 이런 것이 거기서 말하는 서비스 윤리입니다. 고개 드십시오. 정리합시다. 동종업종끼리 조직윤리, 한 사무소 내에서, 그 다음 의뢰인과 개업공 간의 서비스윤리, 고용윤리, 조직윤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윤리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보활동성, 그 다음에 대인활동, 대물활동, 뭐 이런 것이 있다. 대인활동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을 해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A라는 개인이 활동을 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랑 거래를 위해서 활동을 해요. 그럼 부동산 자체에 대한 활동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이 소유자와의 관계죠. 이럴 적엔 대인 활동이야. 근데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활동을 해. 이럴 적엔 뭐죠? 그때는 대물 활동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그러니까 대상이 인간 일적이가 있을 수 있고 물건일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다음 임장 활동성, 거기다가 가로 열고 쓰세요. 뭐라고 쓰냐? 부동성. 뭐라고요? 부동성. 부동성.
임장 활동성.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해요. 견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 됐어요? 그래서 부동성이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배려의 장기성이 있죠. 거기다 가로 열고 쓰세요. 뭐라고 쓰냐? 영속성. 영속성. 됐습니까? 영속성. 적혀 있네요. 영속성,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 그걸 줄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간 활동성. 여러분들 고개 드십시오. 예전에는요,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지표라고 생각했어요. 땅의 표면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은 땅의 표면만을 이야기한다.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은 부동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공간 활동성입니다. 그 다음 복합 개념성. 부동산은요, 복합 개념이야. 어떤 부동산이든지 복합 개념하면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죠? 기술성, 그 다음 경제성, 그 다음 법률성. 여기에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별표.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왜냐면요, 얘가요, 시험에, 어느 해인가는 시험에 3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10년 동안에 시험에 요 표 하나 갖고 시험에서 울고 먹은 게 제가 알기로 한 6, 7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표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 외우지 않아도 돼? 머리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럼 틀려? 아유, 그것도 문제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하는데 세상에 저보다 머리 나쁜 사람 전 못 봤어요. 근데 나 이거 맞출 수 있어. 그럼 내가 맞추는 건 어떤 거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방법으로다가 해요, 항상.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동산은요, 본질적인 업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업무가 거기에 보면 중분류를 보세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업무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무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공급한다?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는 거야. 지어서 파는 거야.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업은 뭐냐? 그걸 산 사람이 그냥 부동산 놔도 아니면 그걸로다가 거기에서 이용을 해. 부동산의 이용의 대표적인 게 뭐요? 임대 사업이야. 여러분의 로망이 뭐요? 건물주. 그죠? 건물주 아니 빌딩주. 그죠? 건물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빌딩주. 그거 아니요? 여러분 아마 내 나이 되면은 다 빌딩 줄 거예요. 저는 집을 높지만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그럼 빌딩 갖고서 뭐해? 내가 그거 다 써? 임대사업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적인 업무는 부동산을 짓고 개발해서 그거 팔아. 공급업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산 사람은 그거 갖고 뭐해? 이용해. 이용은 뭘로 나타나? 임대로 나타나. 그 본질적인 업무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분류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걸 다시 소분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나뉘어지잖아. 그죠? 개발 공급업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건물 지어가지고 파는 거, 그게 개발 공급업이야. 뭐라고요? 건물 지어서 파는 거.
그럼요, 여러분들 개발은 뭐야?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야. 개발은 뭐라고요? 건물 짓는 거. 근데 저 좀 보십시오. 개발은 건물만 짓는 게 개발일까요? 아니면 땅도 골아야 돼. 땅도 만져야 돼. 형질 변경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땅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은 뭐냐? 조성과 건축으로 이루어져. 조성은 뭘 갖고 하는 거요? 땅을 고르는 건 조성이야. 거기다가 집 짓는 건 뭐? 건축. 그러니까 개발은 조성 플러스 건축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건축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 아니면 남한테 팔아. 그게 공급업이라는 거요. 그게 됐어요? 그럼 산 사람이 그거 갖고 뭐해? 이용을 해. 그게 임대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업무는 그거 두 가지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본 것처럼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을 위해서, 그죠? 이걸 도와주는 업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도와주는 업무는 아무나 해도 돼? 아니면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그 도와주는 업무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 서비스업에는 반드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근데 그 자격증은 사설 자격증 아니면은 공인 자격증.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뭐요? 국가가 인정해 준 자격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 자격증은 부동산에 대한 공인 자격증은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 다음 감정평가사 자격증.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거기 부동산 서비스업 쪽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소비율을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적혀 있어요? 아니, 소비율에 서비스업 제일 먼저 뭐 적혀 있어? 관리업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 및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업. 그래서 중개 및 자문업 요거 하려면 뭐 갖고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 감정평가업 하려면 감정평가사 자격증, 공인자격증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자격증은 몇 개야? 관리업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중개자문업 하려면, 자문이 우리말로 하면 뭐요? 컨설팅. 그래서 중개자문 하려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 감정평가 하려면 뭐? 감정평가사 자격증. 이렇게 자격증 세 개를 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분류로 가보세요. 자, 임대업은요, 여러분들 일단 주거용 건물 임대도 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도 하고, 근데 주택하고 상가만 임대 아니면은 토지도 임대할 수 있어. 그래서 기타가 있어. 기타 임대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 공급업도 보세요. 주거용, 그죠? 아파트 지어서 팔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비주, 상가를 지어서 팔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해 아니면 토지도 개발할 수 있어. 토지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관리업을 봅시다. 이제 서비스업의 관리업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거, 비주거, 기타야. 기타는 없어. 기타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타 관리업이라고 나와. 기타 관리업 틀려요. 기타는 없어. 관리업엔 기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그거 가진 사람들이 뭐 관리해? 아파트 관리할 수 있죠. 아파트 관리하는 건 우린 뭐야? 아파트 관리, 그게 바로 뭐냐면 주거용 건물 관리야. 근데 그것만 해? 상가 관리도 해. 그거는 바로 뭐야 그게? 거기에 말하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야 그건. 근데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토지 관리도 해? 공장 관리도 해? 아니란 말이야. 관리하는 건 두 개야.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기타 없는데 시험에는 기타 관리업이라고, 꼭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시험에 나와. 왜?
위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개발 공급업 보면 기타 다 있어. 근데 여긴 기타가 없잖아. 없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자, 세 분류의 부동산 중개 자문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이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1번 하고요 첫 번째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두 번째 적혀 있는 게 과거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 자문업. 아니 거꾸로 되지. 부동산 자문 중개업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 부동산 중개 대리업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대리는 왜 들어갔냐? 없던 게 들어갔어. 그거 왜 들어갔냐면 변호사들이 우겨서. 변호사들이 우리 먹고 살 거 없다. 우리도 부동산 중개하게 해달라 하니까 부동산 중개 변호사들이 하면 돼, 안 돼? 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해야지. 그래서요 어느 학원에서인가는요 변호사가 와가지고 공부하시더라고. 예, 뭐도 하려고. 예, 여러분들 변호사 그 시험만 붙으면 레벨이 같아. 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 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빌딩주야. 그냥 굴리는 돈이 100억 이상이야. 아, 그때 나 모르는 척 할 거죠? 그거요. 그래서요 변호사들이 자기는 중개 못하니까 대신에 법률 대리를 하는 것이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이쪽에 저도 중개는 못해도 대리업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대리로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분리되고 그 대신에 투자자문업을 다시 따로 놓게 됐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업이다. 고개 드십시오. 정리합시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의 본질적인 업무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서비스업이 있다. 그래서 다음 중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시험에 나와. 그럼 서비스업에는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 본질적인 업무야 아니면은 이건 자격증 가진 업무야? 자격증 가진 그거 생각하는 거야. 자격증 많이 필요해. 3개밖에 없어. 그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리, 그 다음 중개, 감평. 이거 3개야. 다만 여기서 어떻게 나눠져 이게? 지금은 중개, 대리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자문, 투자 자문. 그죠? 이렇게 쪼개졌다. 그 다시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관리는 자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요건 2개로 쪼개지잖아. 개발 공급업, 임대사업. 그래서 얘는 주거, 비주거, 기타. 여기도 주거, 비주거, 기타. 근데 요건 기타 있다 없다? 이게 다야. 이쪽에 1번 뭐 첫 번째 칸엔 뭐고 두 번째 칸엔 뭐고 세 번째 칸엔 뭐고 네 번째 칸엔 뭐고 그거 외워야 돼. 이렇게 대충 알면 돼. 대충 알면 시험 맞춰요.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그거예요. 다음 중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거 아닌 것은 하면은 뭘 찾으면 돼? 그냥 여러분들은 임대업 아니면 공급업 찾으면 되는겨. 그걸 못 찾는다는 게 닥치고 외우니까 안 돼. 닥치고 외우니까. 그렇다면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안 외워도 어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거기 보면은 개념 및 분류 3장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한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은 첫 번째 이거죠. 기술적 개념이 존재한다.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법적 개념이 존재한다. 이것이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얘는 유형적, 무형적, 유형적. 이거 2개 2번 3번은 무형적 개념이다. 해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적 개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알면 돼. 기술적 개념,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논하는 것은 부동산을 기술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물리적, 기술적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부동산은 자산이다, 부동산은 자본일 수도 있다, 부동산은 생산 요소일 수도 있다, 부동산은 그 자체가 상품일 수도 있다. 상품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거래 팔고 사는 게 상품 아니야, 그죠?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소비재일 수도 있다. 이런 게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법적 개념은 민법에 적혀 있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기본 개념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를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요.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이걸 광의의 부동산이다.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다. OX. 예? 준부동산이 광의의 부동산인 것은, 예? 준부동산 자체가 광의의 부동산 아닌 것은 아니야. 토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야 비로소 뭐야?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예, 이런 것이 법률적 개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칠판을 보십시오. 자연, 환경, 자산, 공간,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이다. OX, X.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요. 슬쩍 하나를 기술적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거 외워야 맞춰.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아. 외우지 않아도 다 알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0페이지 그 기술적 개념 보시면 1번 자연이다, 2번 위치다, 3번 공간이다, 예. 그리고 4번 환경이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기술적 물리적 개념에 여러분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에서 토지죠. 그죠? 건물은 자연이야, 아니야? 건물은 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치.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명 주소든 아니면 주소든 주소만 알면 무조건 찾아가 못 찾아가? 찾아갈 수 있어요. 나는 못 찾아가도 내비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위치이기 때문이야. 그래요. 부동산은 위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간. 부동산은 지표만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지하 공간하고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을 포함한다 그랬어? 예, 공중 공간까지 포함한다 라는 것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입니다.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환경이에요. 뭐가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당신의 가족 환경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교우 환경은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부동산은 자연 환경이에요. 그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된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환경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런 측면은 기술적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개념, 자산. 자산은 부동산을 무슨 관점에서? 부의 관점, 돈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본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종의 투자 관점이요. 무슨 관점? 예, 투자. 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요, 여러분들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자산과 자본은 여러분들 좀 구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A 지금 가지고 계신 자본은 얼마입니까? 입니까? 아니면 자산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묻습니까? 돈을 물을 적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요? 라고 묻습니까? 자본은 얼마요? 라고 묻습니까? 자산, 돈이라는 측면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얼마요? 라고 묻는다니까. 우리가 자산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란 부라는 측면으로 논하는 거예요. A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요? 라고 했더니 한 20억 돼요 그랬어요. 그럼 현찰로 20억 갖고 있을까요? 그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일까요? 그렇죠. 물론 주식도 한 10억 되죠.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내 돈 가지고 있는 부를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자산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자본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때는 자본이라는 거요. 투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논할 적엔 자본, 생산 요소적 측면에 있어서는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생산 요소라고 했는데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생산 요소 아닙니까? 토지는요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내 자산은 얼마요? 예?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얼마? 9억 대출 받았어. 얼마 대출 받았어? 9억. 그 얘기는 부채는 얼마요? 9억이야. 그러면 나의 순수 자본은 얼마요? 내 자본은 얼마 들어간 거야? 천재네. 부동산이란 측면으로는 전체를 놓고 보면 자산입니다. 그러나 내 투자 측면으로 볼 적에 나는 얼마 들어간 거야? 내 돈? 이게 자본이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10억, 부채 9억, 자본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기억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못 찾아. 왜? 두 개를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몰라. 19억이야 1억이야. 천재네요. 그거요. 자산과 자본은 그래도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요소. 여기 했잖아. 토지, 노동, 자본. 됐습니까? 물건을 생산 측면에서는 그거요. 그러나 소비 측면에서, 소비란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소비재야. 이 소비재가 또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재 하면 먹어서 없어지는 게 소비재인 줄 알아. 없어져야만 소비재야?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소비재야. 어떨 때?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어? 아니면 나름대로 효용을 얻고 있어? 효용은 만족, 기쁨, 즐거움 이런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용이 화폐로 표시돼서 10억이다. 내 아파트는 가격이 10억이야. 그거는 내 아파트 소비재로서의 효용이 10억이라는 거예요. 효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런 측면으로 볼 적에는 소비재라는 거예요. 안 없어져도 소비재야. 뭘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면.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업자는요, 타인을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업자는 개발해가지고선 그냥 갖고 있다는 거야. 그거 판다는 거요. 그래서 아까 개발 공급업이라 그랬다는 거. 파는 게 공급이야. 그건 뭐야? 그 물건은 상품이지.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건 경제적 측면이라는 거요. 자산이다, 자본이다, 저런 거 외워야 돼? 아니면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걸 갖다가 지원 문제 두 개를 섞어놔요. 요것도 자자들 갖다가 여기다가 살짝 자자 또 집어넣어. 그런데 틀려. 왜? 닥치고 외워서. 그냥 읽으면 답이 보여야지. 손 들고 일어나 답이 막. 그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 법률적 측면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무엇이고 정착물 아닌 것은 무엇이고, 이건 민법 시간에 배워 안 배워? 배워서 여러분들 무조건 자 판례가 인정하는 정착물 뭐가 기억나야 돼?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경작 중인 농작물 미분리 과실,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다. 예, 저 세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어떤 것이 토지 정착물이냐, 어떤 것이 토지의 한 부분이냐의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랑 같이 움직이는 건 토지 정착물이야 아니야? 토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야산의 주는 A예요. 자, 이때 여기 잣나무가 잔뜩 있어. 저 잣나무는 토지의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토지의 일부분이 맞아요. 왜? A가 이 땅을 B에게 팔게 되면 잣나무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야. 토지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 토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요, 이 세 그루의 소나무를 C라는 사람이 샀어. 사가지고 여기다가 편말해놓고 이렇게 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이름 써서 C꺼심 이렇게 써놨어. 그 뒤에 A가 B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이 세 그루의 소나무는 누구 거요? 그건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해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그땐 토지 정착물이라는 거요. 누구 거야? 그게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에요. 명백히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택하는 순간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토지 정착물이, 토지 일부분인 나무가 뭘로 바뀐다? 토지 정착물로 바뀐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D라는 아줌마가 와서 여기다가 감자 심었어요. 감자는 누구 거요? 예? D 거야. 그 얘기는 토지로부터 소유권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았다. 그게 뭐요? 경작 중인 농작물이야. 저건 100년도 가까운 판례야. 동네 할머니들도 안달 있어.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저기 노는 땅 있으면 가서 뭐 심어? 그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잖아. 지 땅이라서 아니면 남의 땅이라도. 뭘 아는 거야? 경작 중인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이다, 그거 아는 거야 그분들. 됐습니까? 그 뜻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판례가 인정하는 토지 정착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해. 다만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A가요 경작을 하려고 땅을 자꾸 팠더니 여기서 누리끼리한 돌이 나오네. 그래서 감정해 봤더니 금덩어리야. A는 부자 됐다, 부자 되지 않았다. 지하자원은 국유로 한다야. 그 얘기는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지하자원은 별개의 한마디로 국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토지 뭐다? 정착물인 거야.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되면 정착물이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 A 아버님 묘소가 있어요. A가 이 땅을 B에게 팔았습니다. 묘 이전에 관한 이야기 이런 방법 없이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묘는 B 거다, A 거다. 그 얘기는 소유권이 토지랑 같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묘는 토지 뭐요?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같은 거다, 아니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요.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보는 토지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판잣집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시계 식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동산이다 기억하세요. 동산이야. 판잣집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계 식물은 뭐냐? 고추 묘판에 있는 고추, 그거 여기다가 계속 키우는 거야. 이제 옮겨 심을 거야. 그게 가식이야. 그러니까 옮겨 심기 전에 땅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뭐에 불과하다? 동산에 불과해. 대표적인 게 모내기 판에 있는 모내기 판에 있는 거, 그거 거기서 계속 키우는 거야. 이제 옮겨 심을 거야. 그게 가식의 식물이에요. 동산에 불과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준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쭉 적혀 있죠? 그거 외워야 돼. 그건 여러분들 어디서나 배워. 어디서나 배워. 그래서 그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